자,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선생님이 끝까지 다 찍었었는데 30분 동안 마이크 설정이 이상하게 돼서 음량이 하나도 녹음이 안 돼가지고 다시 찍고 있는 중입니다. 아, 아, 빨리 하겠습니다. 아까는 30분으로 했는데 훨씬 더 줄여가지고 20분 컷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해방이 이제 되고 나서 해방이 됐을 때까지가 저번 시간 시험 범위였었고, 이번 시간부터는 해방되고 이후에 이야기를 할 건데, 이미 우리가 해방되기 전에 여러 강대국들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논의하고 있었었죠. 먼저 이걸 카이로 회담에서는 이 세 나라가 조선을 독립시킬 결의를 한다라고 해서 최초로 우리나라의 독립을 이야기하기는 했었지만은 여기 문제가 되는 건 이 적당한 시기에 바로 당장 독립한다는 건 아닙니다. 이걸 주장을 했었던 거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었고,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은 자본주의화, 당시 여기 학습지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은 냉전 체제가 이제 형성이 될 텐데, 냉전은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적인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이 이념적으로 대립했었던 1950년대쯤에 이념 대립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트루먼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문서를 하나 발표하는데 이걸 트루먼 독트린이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트루먼이 자본주의 국가들을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었고,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공산주의에 대립을 해가지고 두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가 반으로 쪼개졌던 시기였었는데, 당시 미국의 입장에서는 50년대에 냉전 시대가 시작되기 이미 이전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공산주의가 퍼지는 게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한국 같은 나라는 약간 자본주의화 시켜서 적당할 때 아무 때나 독립을 시키자라는 그런 구상을 하게 되죠. 이때부터 이미 신탁 통치가 어느 정도는 미국 대통령에게 계획이 되어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한국을 통치해서 어느 정도 자본주의화 시킨 다음에 독립시켜 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얄타 회담에서는 스탈린, 소련이 일본하고의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기로 결정을 하죠. 그리고 포츠담 회담 때는 이 세 나라가 일본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를 했고, 이때부터 이제 스탈린, 소련이 일본 전쟁에 침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8월 9일 우리 해방되기 6일 전입니다. 이때부터 소련이 일본하고의 전투를 시작하죠. 만주에서부터 여기 위에가 소련인데 일본하고 전투를 시작을 했었고, 소련이 공을 세우기 전에 미국도 공을 세울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재빨리 일본에 가서 원자폭탄을 떨어뜨려가지고 결국은 일본의 항복을 받아냅니다. 당시 8월 9일에 두 번째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 날이었던 8월 10일에 일본은 미국한테 항복 의사를 통보를 하죠. 그리고 나서 미국의 주요 이제 군사적인 인물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지금 일본이 항복하는데 요 아시아 지역을 좀 자본주의 국가화 시켜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회의를 하면서 그 경계선을 어디까지 긋을 거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경계선을 바로 여기 38선 지역까지 긋게 됩니다. 38선 지역까지 긋게 해서 아무래도 이 밑에 지방은 미국에 의한 자본주의 국가화 시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할 수 있다면 한반도 전체를 하면 좋겠지만은 원래 소련이 여기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는 한반도는 소련의 작전 구역으로 봤어야 됐는데 미국이 좀 욕심을 부려가지고 여기 음, 대략 여기 38선이죠.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양쪽에 있었던 일본 군대가 여기 위에도 있었고, 일본 군대가 여기 밑에 당연히 남한에도 있었단 말이야, 일본 군대가. 그래서 여기 있는 일본 군대의 무장을 해제시키면서 요 양쪽 지역을 군사작전의 경계선으로 삼고, 미국은 밑에를 자본주의화시키고 소련은 위에를 공산주의화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게 해서 미국과 소련 군대가 침투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미 일본은 거의 항복을 하려고 했었던 의사가 있었고, 항복 날짜는 8월 15일로 정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항복한다는 사실을 들었던 당시 조선 총독부의 엔도 정무총감은 이제 항복을 했고 조선을 독립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은 집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걱정되는 거는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일본인들의 안전이 걱정됐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을 접촉을 해서 우리의 좀 안전을 지켜달라.
라고 협상을 하기 위한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을 접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독립운동가들을 접촉하긴 했었지만 이 중에서 가장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고 있었던 여운형을 만나가지고 우리 일본인들의 무사귀환을 해달라라고 했었고, 여운형도 당연히 그냥 보내고 싶지는 않았겠지만은 당시 일본인들이 귀국하기 직전에는 봐봐, 여기 보면은 일본인 경찰 폭행, 일본인 폭행 사건이 한 일주일 만에, 여기 해방 후에 일주일 만에 140건이 나타나요. 140건이 나타났고, 조선인을 폭행했던 사건, 이거는 친일파들을 폭행했던 사건이야. 이런 것들이 200, 한 300건 가까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조선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것이 이미 예견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운형도 총독부 측의 협상을 받아들여서 대신 자기가 딜을 합니다. 여운형이. 우리 일단은 정치경제범 석방해달라. 이 사람들 독립운동가들 석방해달라는 거야. 그다음에 3개월간의 식량을 마련해 놓고 가라. 왜냐면은 이때 8월 달이었기 때문에 추수철인 11월까지는 식량을 내놓고 가라는 거야. 그다음에 우리가 뭘 하는데 간섭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협상을 해서 결국은 여운형과 총독부 협상이 타결되고, 결국은 여운형이 총독부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운형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래. 예, 한반도 정부를 완전히 이제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차지를 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일본 왕의 항복 선언이 발표가 됩니다. 일본 왕의 항복 선언이 발표가 되고, 여기 일본인들이 그 방송을 듣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이제 독립이 된 건데, 원래는 독립이 된 건데 이후로 우리는 다 독립할 줄 알았어요. 완벽하게 독립할 줄 알았는데, 좀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완전히 독립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월 16일에 여운형이 이제 독립운동가들을 형무소에 가서 석방시키고 나서 만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있죠. 원래 15일에는 우리가 독립이 됐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왜냐면은 일본 왕이 항복했다고 방송이 나오는데 뭐에 대한 항복인지도 잘 몰랐고, 괜히 만세 잘못 부르고 그랬다가 잡혀갈지도 몰라 그래서 우리가 해방된 줄 모르고 있다가, 이때 독립운동가들이 이때 해방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비로소야 우리가 광복됐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6일에 본격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면서 돌아다니기 시작을 하죠.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막 태극기 들고서 나오겠죠. 태극기 들고 나오는데 일장기가 보이는데, 요거는 일장기를 들고 나온 이유는 당시 3.1운동 이후로 태극기를 다 뺏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 일장기에다가 파란색 덧칠해가지고 태극기 만들어서 가지고 나온 거야, 이거 다. 이것도 이제 태극기 만들려고 가지고 나온 거라 보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운형은 독립운동가들을 풀어주고 나서, 그들을 이제 만나고서 감격스러웠겠죠. 이 사람이 독립운동 되게 오래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지 모르겠지만은 3.1운동도 주도했던 사람이고, 임시정부에서도 참여를 했었고, 일제강점기 말기에는 국내에서도 계속 활동을 했기 때문에 여러 번 투옥된 사람이에요. 여러 번 투옥돼서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사람이고, 이제는 나이가 완전히 노년에 접어들어가지고 이제 광복이 되니까 당연히 감격스러웠겠죠. 감격스러워서 이제 울먹이는 모습이죠. 이때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 휘문중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연설합니다. 합리적인 낙원을 건설하자 라고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총독부로부터 권력을 건네받은 여운형이 여기 이제 한반도에 새로운 낙원을 건설하기 위한 이런저런 작업에 착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좀 정리를 합시다. 자, 당시 세계는 냉전 체제 상황에 이제 조금씩 접어들고 있었었고, 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진영의 대립 때문에 실제로 전쟁까지 일어납니다. 중국에는 내전이 일어나서 지금 중국과 대만이 떨어져 있습니다. 중국도 분단국가야. 우리나라 6.25 전쟁, 베트남 전쟁 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진영이 대립해가지고 국가 간의 내전이 일어난 거죠. 그다음에 광복, 우리 카이로 선언이나 포츠담 선언 같은 데서 한국의 독립을 약속을 해서 결국은 우리가 독립이 됐었고, 여운형은 조선 총독부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이러한 내용들을 요구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에 본격적으로 나라를 세우기 위한 단체를 조직하는데, 그 단체 이름이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국준비위원회입니다. 건국준비위원회, 줄여서 건준이라고 합니다. 건준.
이미 해방 직전에 건국동맹이라고 하는 단체를 전국적으로 여운형이 조직을 했었죠. 여운형이. 그리고 총독부하고 협상을 해서 정권을 넘겨받습니다. 정권을 넘겨받고 나서 우리에게 간섭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딜을 한다고 그랬었죠. 아까 딜을 하고 전국 각 지역에 이런저런 지점을 설치합니다. 이 지점을 뭐라고 하냐면은 인민위원회라고 합니다. 인민위원회. 전국에 약 150개에서 200여 개 정도의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운형이 중앙정부인 총독부를 장악을 했고 지방에 지점까지 설치했었기 때문에 여운형이 거의 대통령급이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당시에 국내에 있었던 제일 인기가 많은 독립운동가이자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한 사람이야. 게다가 이 사람은 사회주의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는 했었지만은 상관없었어. 이 사람은 사회주의든 그러니까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상관없었어. 일단은 독립했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가지고 다 같이 좋은 나라 만들어보자 라고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건국준비위원회는 사회주의적인 여운형과 자본주의적이었던 안재홍 같은 사람들이 합작으로 조직을 한 당시 국내 최대 규모의 단체였었습니다. 해방 직후에 최대 규모의 단체야. 그래서 아까 전국에 150여 개의 조직이 있다고 했었죠. 그리고 총독부하고 약속했던 대로 일본인들의 안전을 일단 지켜줍니다. 일본인들의 안전만 지켜준 게 아니라 우리가 일본인들 테러하고 그러다가 우리끼리 싸움도 날 수 있었기 때문에 안전을 좀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치안대를 만들어가지고 질서를 유지하는데 나름의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총독부 애들이 그리고 혼란스러워지지 않기 위해서 치안대를 조직하고 지켜줬는데 이 자식들은 나중에 미군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총독부가 정권을 넘겨주는 것을 다시 이제 번복하죠. 거부합니다. 거부하고 경찰서도 안 넘겨줘요. 경찰서도 안 넘겨주면서 여운형이 완전하게 총독부를 차지하지는 못합니다만 일단 전국 각 지역에 지점을 설치해서 실질적인 행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런 한계가 있었고 그리고 여운형은 중간에 이런저런 테러들을 좀 많이 당해요. 당시 이제 계속 얘기 나오겠지만은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의 대립이 조금씩 심화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여운형은 약간 공산주의 그러니까 사회주의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자본주의 그러니까 민족주의 진영의 테러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운형이 테러를 받았던 사이 테러를 12번이나 당합니다. 암살 위협을 12번이나 당했었는데 그때 여운형이 약간 잠깐 테러를 피해가지고 지방에 내려가 있는 사이에 좌익이 자기들 너무 멋대로 이제 건국준비위원회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우익이 이탈을 하고 우익들이 다 탈퇴해버려요. 그냥 전에 사회주의자들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익들이 다 나가고서 좌익만 남아있었죠. 그래서 좌익만 남아있었고 이때 좌익들은 미군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나라를 하나 수립을 하는데 그 나라 이름이 이게 해방되고 나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걸 선포합니다. 인민공화국. 이게 해방되고 나서 우리나라에 건설됐던 최초의 나라입니다. 실제로 나라가 건설이 된 거야. 그리고서 제일 대표자로 이승만을 뽑았는데 이승만이 이거 뭐야? 이거 빨갱이들만 있잖아. 좌익만 있잖아. 라고 해가지고 안 가요. 취임 거부합니다. 그리고 부주석에 여운형이 있었지만 여운형은 당시에 테러를 당해가지고 지방에서 요양 중이었었기 때문에 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지긴 했지만은 그냥 선포만 했어. 실질적으로 나라 운영을 한 건 아니야. 나라 운영을 한 건 아니고 그리고 미군이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빨갱이들이 나라 만들어 놨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 나중에는 인민공화국을 부정합니다. 여기 미군이 나중에 들어오는데 이 미군이 인민공화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불인정합니다. 그리고 해체시켜버리고 그리고 미군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우리나라를 직접 통치합니다. 직접 통치. 이대로 놔뒀다가는 한국은 지금 보니까는 막 좌익 공산주의자들이 너무 많아. 앞으로도 계속 얘기하겠지만 당시 1940, 50년대에는 자본주의 못지않게 공산주의가 인기가 되게 많아가지고 전 세계 반이 거의 다 공산주의자들이었어.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공산주의가 이미지가 안 좋지만 당시에는 인기가 많았었고 미군이 와가지고 보니까는 남한만이 아니라 한반도에 여기 사회주의자들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이걸 인정하지 않았고 직접 통치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에 있었던 합법적인 정부인 임시정부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나중에 이제 임시정부가 김구가 들어오는데 임시정부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좀 이따 밑에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봤던 내용을 좀 다시 사진으로 좀 봅시다. 이거는 미군이 항공문서에 사인하는 모습입니다. 메가더가 앉아있고, 일본 대표단이 태평양에 있었던 미주리호에 와가지고 항복 조인식을 합니다. 참고로 이 미주리호라고 하는 미군의 군함은 나중에 6.25 전쟁 때도 우리를 도와주는 군함이기는 합니다. 나중에 다시 얘기할 거고, 여기 일본 대표놈들. 참고로 요 지팡이 집은 놈은 윤봉길한테 폭탄 맞아가지고 지금 다리가 하나가 불구가 돼서 이 지팡이를 짚고 나온 겁니다. 일본인들 좌절했죠. 아이고. 이것도 아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좀 내려가서 자, 사진을 좀 더 봅시다.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해방됐고 안에서는 건국준비위원회가 움직이고 있었고 밖에서는 이제 소련 군대가 일단 내려오고 있었어요. 소련 군대는 9월 초에 평양에 도착을 하는데 8월 말이구나. 8월 말에 평양에 도착을 하는데 당연히 이제 우리가 환영하죠. 왜냐면 일본군을 소탕하고 있었으니까 얘는 북한에서 소탕을 하고 있었고 평양에 가가지고 일본 대표한테 정권을 물려받습니다. 정권을 이어받습니다. 이반 치스차티고프인가? 이 사람이 이제 소련군 대표로서 평양을 점령을 합니다. 그 다음에 9월 9일에 미군이 서울로 들어오죠. 미군이 서울로 들어와가지고 당시 아베 총독한테 사인 항복문서를 받습니다. 참고로 이 아베 총독은 항복하기 싫어가지고 미군 들어왔다는 소식 들리니까는 배에다가 칼을 꽂아서 할복 자살하려고 했었어요. 실제로 배 할복을 했는데 안 죽었어. 안 죽어서 끌려 나와가지고 지금 미군 대표였던 여기 하지 중장 앞에서 하지 중장이 이렇게 사인 하나 보고 있죠. 자, 그리고 이 미군과 소련군은 다 일본군에 무장 해제를 시킵니다. 그리고서 일장기를 내리고서 원래 이제 여러분들 생각대로라면 일장기 다음에 올라와야 되는 깃발은 태극기가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군은 딱 와서 보니까는 한국이 너무 공산주의자들이 많은 거야. 이대로 놔두면 안 돼. 그래서 미군은 성조기를 꽂고서 일단 한반도를 약간 지배하기 시작하죠. 이대로 놔두면 여기 공산주의가 될 것 같으니까는 그냥 자기들이 어느 정도 자본주의적으로 요리를 해놓은 다음에 풀어줄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8월 16일에 해방되기는 하지만은 미국한테 또 3년 동안 지배를 받아요. 미국한테 3년 동안 지배를 받기 때문에 완전하게 독립한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아까 건국준비위원회가 이제 여운형이 테러를 당해서 여운형이 테러를 당한 사이에 인민공화국을 만들었지만은 좌익만이 있었던 그런 집단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미국은 인민공화국을 해체시켜버리고 한국에 있는 이런저런 정치 집단을 일단은 하나씩 봅니다. 어떤 애들이 좀 자본주의적인 애들인가. 당시 한국에 있었던 정치적인 독립운동가 지도자들을 보면은 여운형, 안지용이 아까 건주를 만들었었죠. 그다음에 이승만이 10월 달에 돌아옵니다. 이승만이 10월 달에 돌아오고 김구도 11월 달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당시 국내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는 송신우라고 하는 이 사람도 자본주의, 약간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약간 안타까웠던 점은 친일파랑 조금 관계가 이어져 있었던 사람이야. 당시 이 사람들이 독립운동가들이 해방되고 나서 이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정치를 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돈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런저런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었는데 친일파의 돈을 송진우가 좀 받고 있었다는 얘기도 있었고 김구도 받았어요. 나중에 김구도 친일파들의 돈을 좀 받았습니다. 정치 활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해서 친일파들의 돈을 좀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승만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그랬었어요. 여기 그리고 여운형은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유는 공산주의자라기보다는 약간 공산주의에 가까운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상관없다고 한 사람이 여기 여운형과 안재영 둘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 쪽에 지금 이제 있는 사람들이야. 조만식, 예전에 잠깐 본 적이 있는데 물산장려운동 때 나왔던 사람이야. 물산장려운동. 참고로 요 송진우도 물산장려운동이랑 밀립대학 설립운동에 있었던 민족주의자입니다. 조만식이 북쪽에서 민족주의 정당, 자본주의 정당인 민주당을 창당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에는 박헌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산당을 만들어 놨었습니다. 공산당. 이게 우리나라의 이제 해방 직후에 있었던 사회주의 정당이고, 그다음에 북한에는 김두봉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김두봉이 조선 독립동맹 활동을 하고 의영군을 창설해서 서북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 해방되고 나 돌아와가지고 사회주의 활동을 북한에서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유명한 김일성도 귀국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세력들이 많이 있었었죠. 이런저런 세력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한반도 전체는 지금 서울도 그렇고 평양도 그렇고, 여기 여운형이 인기가 제일 많았던 걸로 봐서는 공산주의가 인기가 되게 많았었단 말이야. 그래서 당시 한국에 들어왔던 소련과 미군이 소련은 보기엔 그냥 놔둬도 돼. 이 많은 정치인들을 그냥 현상 유지를 해도 돼. 왜냐면 그냥 놔둬도 한국은 공산주의가 될 것 같아. 그냥 놔두고 싶어 했었어, 얘네는. 그래가지고 미국은, 소련은 이제 와가지고 군인들이 와서 통치를 했었는데 간접적인 통치만 합니다. 그냥 한국인들한테 권력을 줘요. 니네가 알아서 해봐. 어차피 공산주의가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북한의 인민위원회, 아까 그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지부였죠. 이 전국에 있었던 이 지점들에게 권력을 줍니다. 아예 그냥. 니네가 알아서 해봐. 그렇게 되면 공산주의가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서 민족주의 계열을 탄압하기도 합니다. 아까 조만식이 평양에 있었던 민족주의자라고 했는데, 얘가 탄압받아가지고 밑으로 내려옵니다. 밑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결국은 숙청당합니다. 제거당합니다. 제거. 그에 비해서 미군은 그냥 놔두면 안 돼. 이거 그냥 다 빨갱이판이야. 안 돼. 그래서 하지 중장을 비롯한 미군 대표들은 직접 통치를 하죠. 한반도를 직접 통치를 하고 한국에 있었던 모든 정치 조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그냥 놔두면은 사회주의가 될 것 같아서 안 돼. 그래가지고 미군은 와서 자기들이 직접 해요. 한국이란 나라에 처음 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직접 통치를 하는데, 얘네가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까는 한국에 대해서 좀 도와줄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 근데 그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일제시대 때 영어를 잘했다 하면은 돈이 있는 사람. 일제시대 때 돈이 있는 사람은 무슨 파들이 많아? 친일파들이 많죠. 그래서 친일파 관리들이나 경찰들을 그대로 기용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왜냐면은 와가지고 아는 게 없어. 한반도를 통치해야 되는데, 한국을 통치해야 되는데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친일파들을 그대로 기용을 해서 이게 두고두고 문제가 되죠. 이 친일파들은 그래서 결국은 미군이 들어오니까는 미국 쪽에 붙어가지고 이제 살 길을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미국 쪽에 붙어서 살 길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봤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서울에 송진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국민주당이라고 하는 민족주의 정당을 차립니다. 송진우 아까. 그리고 공산당에 박헌영이 있었고, 평양에는 조만식, 김일성 등등 이런저런 단체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승만도 들어온다고 그랬었죠. 이승만이 만들었던 단체는 일단 체크를 해놓읍시다. 대한독립촉성국민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듭니다. 그냥 독촉이라고 합니다. 독촉, 줄여서 독촉. 그 다음에 김구도 들어왔는데, 김구는 임시정부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미국한테. 그래서 개인 자격으로 귀국을 하고 한국 독립당을 그대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정당은 인정해주는 거예요. 이런 정치단체는 인정을 해주는데, 미국이 이런 한국인들이 정부를 만든 것은 아예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8도선을 경계로 해가지고 미국과 소련이 군사 정치를 실시하죠. 실질적으로 이제 한반도를 얘네 둘이 장악을 한 거야. 한반도를 얘네 둘이 장악을 해서 이거는 미군이 제안한 건데, 미군이 제안했던 38도선을 경계로 해가지고 남북을 소련과 미국이 차지해서 지배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지배를 하고, 얘네가 8월, 9월, 10월, 11월까지는 이런 식으로 좀 와서 상황 정리를 한 다음에 12월에 소련의 모스크바에서 야, 한반도 어떻게 할 거야? 한반도 어떻게 할까? 라고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요. 모스크바에서 삼국이 외교부 장관들끼리 회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영국, 소련의 외교부 장관들이 모이는데, 영국은 그냥 중간 입장이고 주인공은 미국과 소련이죠. 미국과 소련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세 가지를 결정합니다. 일단은 조선의 임시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할 거야, 우리는.
미국과 소련은 임시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할 건데, 이걸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미국 사령부와 소련 사령부의 대표자들이 공동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걔네가 중심이 돼가지고 조선의 정부를 수립해 줄 거야, 니네. 좋지? 한국인들아 좋지? 우리 미국과 소련이 협의해가지고 조선의 정부를 수립해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네 미국과 소련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로 약간 좀 이념이 맞지 않지만은 얘네가 세계대전 때는 같이 같은 편이었단 말이야. 같은 편이어서 일단 한반도도 공동으로 점령을 했었고, 한반도도 여기 38도선을 기점으로 해서 공동으로 점령을 했었고, 같이 한반도에 뭔가를 좀 세워보려고 하는 차원에서 나온 회의가 모스크바 외무부장 3상회의야. 그래서 미소 대표자가 미국과 소련의 대표자들이 공동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반도에 정부를 수립해 줄 거야. 이게 일단 핵심적인 내용이야, 원래는. 근데 여기서 미국이 하나 더 제안해요. 야, 한반도 애들 뭐 선거도 안 해봤고 민주주의도 잘 모르니까는 얘네한테 이걸 좀 도와주기 위한 신탁 통치를 하자는 거야. 신탁 통치. 한반도 애들 선거도 안 해봤어. 우리가 좀 가르쳐줘야 돼. 몇 년 동안 가르쳐 줘야 돼. 라고 해서 최대 5년 기간에 5년 동안 얘네들한테 뭐 민주주의도 알려주고 선거도 알려주고 행정부 삼권 분립도 알려주고 뭐 좀 알려주자. 라고 해가지고 신탁 통치를 하자고 미국이 제안을 했었고, 소련은 반대했었어. 처음에는 반대했었는데 미국이 뭐라고 하냐면은, 야, 그러면은 조선 정부하고 협의해서 할지 말지는 그때 결정하자. 라고 해서 소련도 오케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내용은 3가지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모스크바 3국 외무부 장관 회의. 몇 분 찍었냐? 26분이야. 한국에 일단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해주자. 정부를 수립해주는데, 이 정부 수립은 한국인들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 미국과 소련의 공동위원회가 함께 협의해서 하면 돼. 그러니까 미국, 소련의 공동위원회가 함께 도와줄 테니까 한국의 정부를 세워보자 라는 거야. 근데 니네 한국 정부 애들 뭐 정치해본 적 잘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5년 정도는 너네한테 신탁 통치를 할 수도 있어. 이거는 신탁 통치를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지금 보면은 이 내용은 신탁 통치를 할지 안 할지는 잘 몰라, 아직. 그거는 나중에 만들어진 조선 정부하고 협의해서 조선 정부가 한다고 하면 하는 거야. 근데 조선 정부가 안 한다고 하면 안 하는 거야. 그게 신탁 통치야. 그래서 이 3개의 내용, 정부 수립, 밀수공동위원회, 신탁 통치의 내용 중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거는 뭐니 해도 한국에다가 일단 정부를 세워준다는 거야, 일단은. 이 신탁 통치는 사실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는 거야, 이건 완전히.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었는데, 근데 이 모스크바 회의가 10월 28일에 결정이 된 건데, 우리나라의 그 전날인 10월 27일 날, 10월 27일 날 동아일보에서 모스크바 회의를 먼저 발표를 해요. 여기 28일 날 모스크바 회의의 내용이 결정이 되기도 전에 동아일보는 친일파 신문이었었는데, 이 친일파 신문에서 먼저 모스크바 회의의 결과의 내용을 보도를 하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소련은 신탁 통치를 주장하고 미국은 즉시 독립을 주장했다 라고 하는 완전히 오류를 보도를 하죠. 오류 보도를. 아까 얘기했지만은 미국이 신탁 통치를 주장을 했었고 소련은 반대했었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완전히 바꿔가지고 보도를 했었고, 그리고 모스크바 회의의 내용은 신탁 통치만 보도를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스크바 회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정부 수립이 핵심 내용이야. 신탁 통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였단 말이야. 근데 이 정부 수립 내용이나 미소공동위원회 내용은 다 빼버리고서 모스크바 회의에서, 야, 한국을 다시 통치한대 쟤네가 라고 하니까 한국인들이, 뭐야, 우리 독립했는데 왜 다시 통치해? 라고 하면서 다 들고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다 들고 일어나게 되면서 굉장히 큰 혼란이 일어나는데, 특히 한국인들이 들고 일어났을 때 일본처럼 완전히 적대시했던 나라는 미국과 소련 중에서, 이 중에서 누구였을까? 당연히 우리를 다시 통치한다고 주장을 한 것으로 잘못 보도된
소련의 사람들이 적대심이 생기죠. 소련은 우리를 다시 통치하려고 하는 일본 같은 놈들이 돼버린 거야. 일본 같은 놈들이 돼버린 거야, 소련은. 그리고 원래는 신탁 통치를 주장했는데 지금 오류 보도로 인해서 미국은 완전히 우리를 구원해주는 그런 나라가 돼버린 거죠. 동시에 자본주의를 따르려고 했었던 우파 정치인들, 이 사람들은 미국하고 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독립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비해서 당시 소련이랑 친했던 여기 좌파, 사회주의 공산주의자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다시 신탁 통치하려고 하는 아주 나쁜 소련이랑 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얘네는 완전히 이제 매국노가 돼버리는 거죠. 좌파는 매국노가 돼버리는 거야. 근데 이것만으로도 이제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미국이랑 친했던 친일파들이 이제 애국자가 되는 겁니다. 신탁 통치를 반대를 하면서 얘네는 애국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친일파들은 갑자기 애국자로 둔갑해서 공산주의자들을 때려잡으면서 자기들의 재산과 권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고 다니는 거죠. 자, 그래서 신탁 통치 내용이 보도가 된 뒤에 좌우익, 그러니까 좌파인 사회주의자와 우파인 자본주의자 간의 극심한 대립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극심한 대립이 발생되면서 우익은 일단 신탁 통치를 부정적으로 인식합니다. 부정적으로. 야, 너네 뭔데 우리를 다시 통치한다고 그래? 그래서 김구와 이승만 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벌이게 되죠. 반탁 운동을 벌이게 됐고, 반탁을 애국으로 주장을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여기 우익의 자본주의자들 간에 약간의 친일파들이 여기 섞여 있었단 말이에요. 얘네가 갑자기 애국자로 이제 변화되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됐다는 거죠. 여기 있네. 친일 반민족 세력이 반탁 운동에 가담했다. 얘네가 친일파란 말이야. 친일파들이 얘네가 애국 세력으로 변신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좌익도 처음에는 신탁 통치를 보고서 저거 뭐야? 그러니까 왜냐면 이 보도 내용만 보고서는 소련이 이런 걸 주장했어? 이 새끼들 공산주의자들이 자기들이 지지했던 공산주의자인데 신탁 통치를 반대했어요. 그래도 어쨌든 왜 우리를 다시 통치하려고 그래? 라고 반대했었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까는 이거 신탁 통치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 며칠 뒤에 이제 이 오보 내용을 며칠 뒤에 다시 이제 다른 신문 기사들이 막 쏟아지면서 자세히 읽어보니까는 이거 신탁 통치는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러면은 임시정부를 세워주겠다는 얘기네? 라고 해서 결국은 좌익은 이 모스크바 회의를 완전히 지지하는 세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좌익은 모스크바 삼상 결정을 절대 지지하는 입장으로, 여기 한자로 써 있는 겁니다. 절대 지지하는 입장으로 시위를 벌이게 됐었고, 우익인 자본주의 민족주의자들은 신탁 통치 결사 반대, 절대 반대라고 이렇게 써 있는 플랜카드를 들고서 이제 시위를 하면서 서로 양측에 대해서 이제 테러를 하고 막말을 하고 막 권총을 쏴대고 폭탄 던지고 하면서 엄청나게 대립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의 자본주의자와 공산주의자의 대립이 극대화된 거는 바로 이 모스크바 회의 때문이고, 이미 우리나라는 이때 반으로 분단되어 가고 있었어요. 이미 그런 조짐이 확연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 모스크바 삼상회의와 앞서서 있었던 친일파 신문이었던 동아일보의 오보 사건이야. 얘네가 일부러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 일부러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얘네가 오보를 이제 내보냄으로써 좌우익이 대립해가지고 결국은 남북이 분단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돼서, 이 모스크바 회의 내용은 이 초반부 내용 중에서는 항상 수능에 나오는 부분이야. 이거는 모스크바 회의 잘 기억하세요. 알겠죠? 모스크바 회의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다음에 밑에 내용 보겠습니다. 자, 냉전이 시작되면서 전쟁이 일어났죠. 한국전쟁 같은 전쟁. 다음에 건주는 좌우익이 다 참여했었고, 소련은 간접 통치, 미국은 직접 통치를 취했으니까 반대고,
다음에 미국은 한국의 조직을 인정하지 않았죠. 다음에 신탁 통치는 미국이 주장했던 거고, 다음에 신탁 통치를 좌익은 처음부터 지지하진 않았어요. 처음부터 지지하진 않았기 때문에 X. 다음에 냉전 체제는 트루먼 독트린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의 문서 때문에 시작이 됐다. 이건 몰라도 됩니다.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계사니까 이거는. 한국의 독립을 약속한 카이로 선언이 있었고, 중도 좌파의 여운형과 안재홍이 건주를 만들었다. 그리고 건주를 해체하고서 인민공화국까지 선포를 했었으나 미국이 인정해주지 않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삼상회의의 결정 결과 김구와 이승만 같은 사람들은 반탁운동을 전개했다. 까지 끝.